우리들에게 들려줄 강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세상은 돌고 공룡은 변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도 공룡은 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지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강연을 다 들으시면은 아 정말 공룡이 지금도 변하고 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공룡 시대를 상상해 보면서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야성을 제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왜 공룡을 좋아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gone, she's gone과 똑같죠. 사라졌습니다, 공룡은요. 그리고 사라지긴 했지만 한때 이 자리에 서 있던 동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동물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different, 다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과 아주 다르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화면에 보이는 저 공룡 보이죠?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등에 17개나 되는 뼈로 된 골판을 들고 있어요. 동물원에 가거나 수족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동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하죠.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일단 크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가장 큰 동물이 뭐냐, 가장 무거운 동물이 뭐냐. 오늘날 살아있는 뭐 코끼리라든지 기린 이런 동물 다 제쳐놓고 그 기록들을 다 쟁취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이유 중에 사실 두 가지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공룡이 다 사라졌다는 내용이 틀렸고요. 세 번째인 이제 공룡이 크다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공룡보다 더 큰 동물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가 공룡보다 약간 더 커요. 여기 지금 서 있는 공룡이 뭐냐면요. 현재 학계에 보고된 공룡 중에서 키가 가장 큰 공룡이고요. 기라파 티탄이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이름 뜻이 거인 기린이에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키가 15m 정도입니다. 네, 15m 정도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건물 한 5층, 6층만한 크기고요. 키는 크지만 또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40에서 50톤 정도 됩니다. 40에서 50톤 하면은 뭐야 왜 이렇게 커 이러는데 사실 못 낀 공룡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쪽은 아니에요. 이 친구보다 키는 절반보다 작지만은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이름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이름만 들어봐도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시겠죠? 예,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지금 현재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룡인데요. 90에서 100톤까지 나갑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모든 공룡이 다 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루엣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동물이 하나 서 있는데 공룡이에요, 공룡. 보이시나요? 비둘기만 합니다. 예, 중국에서 발견된 조그만 공룡인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그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너무 귀엽다. 만약 살아있다면 집에서 한번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육식공룡이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 귀엽다 데리고 가서 안고 잤는데 아침 일어났더니 막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아킬레스건도 끊어놓고 그러면은 잔인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공룡만 해도 거의 한 1000종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공룡을 하나 뽑아라, 가장 인기가 많은 공룡을 하나 뽑아라 하면은 저는 이 공룡을 뽑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시내버스보다 약간 더 길어요. 약간 더 길고 서울 투어버스 2층짜리 있죠? 거기 위 2층에 딱 앉아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 눈빛 교환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육식공룡들은요, 몸무게가 한 뭐 2톤, 3톤 정도 나가요. 오늘날 코뿔소와 비슷한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뚱땡이였습니다. 9톤까지 나갔어요. 9톤. 네, 엄청나죠. 근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티라노사우루스 소개하면은 공룡의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육식공룡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날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장 큰 육식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다 하면요. 유치원생들한테 돌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공룡들이 몇 종류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현재는 가장 큰 육식공룡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장 우측에 있는 공룡이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고요. 그 앞에 있는 세 마리가 보이죠? 그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큰 공룡들이에요. 좌측에 보면요. 붉은색 공룡이 있어요. 이 공룡은 그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 죽이는 역할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면은 저 친구는 한 15m 정도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한 3m 더 길어요.
그 사실 공룡의 세계에서는 3m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옆짝꿍이랑 3cm 차이 나는 거 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우면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이긴다고 나오는데 정말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라노사우루스 편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머리에 보면 조그만 벼슬이 있어요. 닭처럼 벼슬이 하나 있고요. 등이 부채처럼 펴져 있죠. 척추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등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를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구를 거 아니에요. 척추뼈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나무 밀치고 비행기 부수고 그런 포악한 공룡이 아니라 되게 조심성이 많았던 공룡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룡은 다른 공룡보다는 물고기를 주로 많이 먹는 공룡이었어요. 다음은요. 스피노사우루스보다 약간 더 작은 친구들이에요. 좌측에 있는 친구는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우측에 있는 친구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1m, 2m 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를 갖다 놔도 셋을 구분하라 하면은 사실 공룡 전문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보통의 육식공룡들은요, 이빨이 나이프와 비슷해요. 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돈가스 썰어 먹을 때 쓰는 나이프 있죠, 그죠? 나이프가 어떻게 생겼죠? 납작하고 여기 톱날 구조가 있죠. 보통 육식공룡들은 그런 식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몸 길이 한 12m 되는 알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의 이빨이거든요. 딱 보시면요, 매끈하고 되게 얇아요. 여기 앞과 뒤를 만져보면요, 좀 되게 오돌토돌합니다. 칼처럼 그 톱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육식공룡들은 이빨이 저렇게 납작하고 양옆에 저기 톱날 구조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다른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도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티라노사우루스 이빨라서 모형이에요. 일단 딱 봤을 때 굉장히 크죠, 그죠? 네. 아까 그 육식공룡이 몸 길이 12m 되는 알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의 이빨이고요. 요거는 몸 길이 12m 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에요. 몸 길이는 똑같은데 이빨을 보시면요. 이 이빨을 한번 앞에서 볼게요. 이 친구는 이빨이 되게 얇아요. 근데 이 이빨은 되게 두꺼워요. 다른 육식공룡들한테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이빨이고요. 물론 똑같이 앞뒤로 톱날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육식공룡들은요, 이렇게 얇은 이빨을 가지고 공룡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고기만 딱 잘라 먹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이빨이 워낙 크고 단단해서 뼈채 씹어 먹었어요.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의 화석들을 보잖아요. 멀쩡하게 나온 것들이 거의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씹어가지고 뭐 뿔공룡인데 뿔이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골반인데 여러분 햄버거 처음에 씹어 먹으면 입자국 생기죠. 그것처럼 골반에도 입자국들이 생겨요. 이런 구멍도 송송 나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거기다 보면요, 그 조그만 초식 공룡들의 그 뼈 조각들이 다 박혀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런 입자국들이 초식 공룡한테만 발견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한테도 이게 보여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또 보시면 이빨이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사람처럼.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갈이를 태어났을 때 이 한 번 나고 빼면 한 번 더 하고 이빨이 두 번 나면 땡이거든요. 근데 공룡은 평생 나요. 계속 납니다. 공룡 시대 가서 치과 운영하면 망해요. 보시면은 이빨마다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공룡 이빨 보면 되게 쭈글쭈글하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은 가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이 올 때가 있는데 아빠 공룡 눈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엉뚱한 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막 여기를 가르치시고 막 그러는데 공룡 눈은 저기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저기 콧구멍이고요. 뼈 뒤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가 턱이 굉장히 크죠. 턱 근육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기에 뽁 하고 튀어나와요. 저희가. 그 여기 있는 두 개의 구멍은 일단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크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약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구조였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눈과 코 사이에 저런 구멍이 없었더라면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서 고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서요. 보통의 육식공룡들은요, 좌측에 보이는 공룡 있죠. 아까 저기 이빨을 보여드렸던 알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앞에서 보면 머리가 되게 납작해요. 납작하고요. 눈이 양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물을 넓기는 잘 보는데 앞에 시야가 별로 잘 안 겹쳐가지고 앞에 있는 사물과 이렇게 거리 판단하기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보세요. 눈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고 있죠. 집에서 키우는 뭐 고양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처럼 눈이 다 앞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육식공룡들보다 사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 쥐라기 공원을 보시면은 그
그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못 보고 지나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사람보다 13배 더 잘 봤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뼈석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력을 알 수 있냐? 그냥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뇌를 연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정신 나간 얘기 같죠? 모든 척추동물들은요, 뇌가 머리 안에 있죠. 뇌를 감싸는 뼈가 있어요. 그걸 뇌실이라 하는데 그 뇌실에 있는 공간은요, 그 안에 들어있던 뇌의 형태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뇌실의 공간을 입체적으로만 이렇게 복원만 할 수 있다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뇌 형태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한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눈이 이쪽에 있고요, 뒤통수가 이쪽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둥글고 귀여운 뇌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앞쪽에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뭐냐면요, 냄새를 담당하는 부위예요. 예, 여러분 뇌에도 저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뇌는 저게 땅콩만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거는요, 바나나만 해요, 저게. 그래서 동물들의 뇌와 비교해본 결과 과학자들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먹잇감의 냄새도 맡았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이빨도 크고 머리도 크고 눈도 크고 막 다 커요. 근데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앞팔이에요, 앞팔. 제 팔과 똑같아요, 길이가. 이거 똑같아요. 몸 길이는 12m 정도 되는데 팔 길이는 이거예요. 몸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보니까는 개구용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팔이 짧아가지고 박수를 못 치고요. 박수 못 쳐요. 티라노사우루스 잔뜩 모인 자리에서 콘서트 열면 다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코에 파리가 앉았을 때 이걸 못 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산이 있었을 리는 없지만은 우산도 못 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도 못 주고 받습니다.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가요, 그렇게 막 보잘것없는 기관은 아니었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앞에 있었던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앞팔 하나 가지고 거의 300kg을 들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거 엄청나죠, 그죠? 이걸 과연 어디에 사용됐을까? 그래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긴 하는데, 몇 년 전에 학회에 갔더니 어떤 그 여성 과학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성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안아주거나 할 때 쓰지 않았을까, 그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얘기긴 합니다.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잘 동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무자비한 사냥꾼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랑할 때는 되게 따뜻한 로맨티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특별한 특징들이 되게 많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아까 뼈치 씹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티라노사우루스 턱힘이 굉장히 강했겠죠? 턱힘이 얼마나 셀까? 제가 비교할 만한 동물들을 몇 마리 데려왔어요. 사람의 무는 힘은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한 65kg 정도 돼요. 그래프도 크기도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뭐야 이게 무는 힘이 세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기 개보다 셉니다. 사람 무는 힘이 개보다 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한테 물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개가 물면 따라서 무심이 됩니다. 사람도 은근히 무는 힘이 센 동물이에요. 자, 밥을 먹고 있는 물고기가 보이죠? 백상아리인데요. 백상아리 무는 힘은요 300kg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뭐 덩치는 큰 사실 무는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상어 같은 종류들은요 머리뼈들이 되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 쪽에 있는 뼈와 나머지 머리 쪽에 있는 뼈들이 잘 안 붙어 있어가지고 무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상어보다 좀 더 세게 무는 동물이 있어요. 사자가 만약 여러분 손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 손 위에 냉장고가 하나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밀림의 왕 사자보다 턱 힘이 더 센 동물이 있습니다. 악어예요, 악어. 자, 악어가 무는 힘은요 2,000kg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물 수 있는 악어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2,000kg이에요. 2톤. 악어가 여러분의 발을 물잖아요. 그럼 발 위에 코뿔소 한 마리가 떡 하고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센 건 악어인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도대체 얼마나 세게 물었을까요? 거의 6톤이에요. 거의 6톤. 엄청나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길 가던 차 딱 물면은 차가 두동강이 나요. 그 정도로 센 겁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공룡책을 보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이 꼭 나왔어요. 티라노사우루스 200살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때는 딱히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일단 파충류잖아요. 덩치가 큰 파충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악어라든지 거북이죠. 악어, 거북이들은 보통 오래 삽니다. 80년 이상, 150년까지 사는 거거든요. 거북이라든지 악어들도 덩치 큰 파충류니까 오래 사네.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러면 크기가 엄청 크니까는 100에서 200살까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 밝혀졌는데요. 뒤에 보이는 저기 사진 있죠? 저게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를 썰어가지고 현미경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네. 보시면은 얇은 선들이 있어요. 나무 자르면 나이테 있죠? 나이테 선을 세면은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듯이 공룡의 뼈에 있는 저 성장선을 세면요. 이 공룡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덩치 큰 티라노사우루스들의 뼈를 뽑아가지고 일일이 잘라가면서 나이를 재봤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놀라지 마세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예, 제일 많은 게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얘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3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만 이렇게 빨리 죽었나? 다른 공룡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이가 가장 많은 공룡이 45살이에요. 못 낀 공룡이 한 종류인데 45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하기도 하죠. 짧게 살았으니까.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덩치 큰 공룡들이 수명이 짧다 보니까는 금방금방 자라야 했어요. 일반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애들은 정말 빨리 자랄 때는 며칠 만에 뭐 100kg 이상씩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란 이런 친구들이 왜 짧게까지밖에 못 살았냐? 티라노사우루스가 알을 많이 낳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알 화석이 지금 발견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공룡들의 알 화석들을 해본 결과 뭐 한 12개 정도는 낳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라든지 오늘날 살아있는 기린과 비교하자면은 걔네들은 몇 년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룡들 같은 경우는 새끼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자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을 봤을 때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두 가지였어요. 조그만 공룡들이 부엌문 열고 들어와서 어린이들 쫓아다니는 장면이랑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프차 쫓아다니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 만나면 정말 큰일 났다. 난 저렇게 빨리 뛸 수도 없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렇게 뛸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몸무게 몇 톤이라고 했죠? 9톤까지 나가요. 9톤. 최대 9톤인데 9톤이면은 코끼리가 2마리예요. 오늘날 코끼리들이 몇 발로 걷죠? 4발로 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4발로 걷는 이유가 몸이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코끼리 2마리인데 2발로 서 있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친구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 오늘 좀 살 좀 빼기 위해서 뛰어보자 해서 뛰면은 무릎이 다 망가지고요. 어떤 학자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운동회에 참석하면은 바통을 넘겨주다가 쓰러지면은 바로 죽었을 거라고. 근데 얘네가 지금 육식공룡인데 초식공룡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뛸 수 없었다면 사냥을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몇몇 과학자들은요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공룡이 병들어서 죽으면은 그때 가서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이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똥땡이지만은 롱다리이기도 해요. 보폭이 넓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더니 1초에 거의 막 7m, 8m까지 이동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고 시속 30km로 빨리 걸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살았던 공룡들 있죠. 이 친구들은 뛸 수는 있었는데 시속 30km가 안 나왔어요. 다른 공룡들은 막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러면 막 뛰어갑니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냥 걸어가서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굳이 뛸 필요가 없었어요. 걷는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굉장히 멋있게 포효를 합니다. 근데 저게 과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소리는 사실 사자, 호랑이, 바다코끼리 이런 동물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소리고요.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냈을까 궁금하시죠? 영화처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우리와 다르게 성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오늘날 살아있는 덩치 큰 새들 있죠. 타조라든지 에뮤 이런 애들 보면요. 성대 대신에 몸에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울려요. 울려서 되게 붐붐거리거나 둥둥 소리를 내요. 대체로 이런 비슷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 길이 12m, 몸무게 9톤, 뼈까지 씹어먹었고, 턱 힘이 강했고, 눈, 코, 귀가 좋았고, 30대까지 살았고, 빨리 걸을 수 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학계에 보고된 지 112년이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에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112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요. 보통 오늘날 우리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공룡책들을 보면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티라노사우루스 사냥을 할 때 암수가 짝을 지어가지고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집단적으로 사냥했다. 새끼는 5살 때까지만 키웠으며 부의 행위는 이렇게 소리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들이 많은데 공룡이 발견되는 게 다 저 뼈밖에 없는데 뼈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피부색. 예. 예,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피부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색 엔진이나 티라노사우루스 치면요. 막 온갖 티라노사우루스 다 나옵니다. 맞아요. 전박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부터 해가지고 보라색 티라노사우루스랑 막 하트무늬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피부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룡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나마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걸 알아낸 공룡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정도면 다른 공룡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공룡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별로 없을까요?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다 화석에서 나오는데 가뜩이나 화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지만은 또 화석이 또 온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공룡 화석이 발굴됐다 하면은 상상하시는 이미지가 이런 걸 겁니다.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이쁘게 한 마리가 딱 나와 있으면은 고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붓 가지고 막 이렇게 슥슥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발견되는 공룡들이 있긴 있어요. 1년에 몇 마리 되진 않고요. 이런 공룡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퇴적물에 묻힌 애들이고요. 보통의 공룡들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요건 일단은 공룡은 아닌데요. 보통 척추동물 화석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딱 봤을 때 무슨 동물인지 감도 안 오시죠? 이건 지금 도마뱀이에요. 제가 연구한 도마뱀 화석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도마뱀이에요. 제가 이거 연구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온갖 도마뱀 막 삶아보고 뼈 비교해보고 해가지고 겨우 알아냈거든요. 뼈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과학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동물이 죽어서 화석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저게 어떻게 나오죠? 동물이 이렇게 누워있죠. 네. 낮잠 자는 듯이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러면은 퇴적물이 이불 덮이듯이 막 와요. 쓱 오다가 정신 차리면 뼈가 돼 있죠, 나중에. 근데 현실은 책과 다릅니다. 동물이 일단 죽어있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이쁘게 죽어있을까요, 과연? 배 보이고 이렇게 죽어있겠죠, 그죠? 그러면 냄새 맡고 조그만 육식동물들이 와요. 막 먹습니다. 나중에 더 큰 동물들도 오죠. 꼬리 잘라갑니다. 인경이 날아와서 막 눈 파먹고 날아가고. 덩치 큰 초식공룡이 물 마시러 왔다 실수로 밟고 가고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이어가지고 씻겨 내려가고 무거운 뼈들만 남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뼈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마뱀의 경우긴 하지만은 보통의 공룡들은요, 골반의 일부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빨 몇 개에다가 척추뼈 2개 이런 식으로밖에 발견이 안 돼요. 이렇다 보니까는 공룡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건 공룡이 아니지만은 2년 걸렸다 했잖아요. 자, 집채만한 공룡은요, 이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한 마리만 발견되면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처럼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공룡이 홍수에 떠밀려 와가지고 한꺼번에 묻힌 경우는요, 답이 없죠, 그죠? 이거 지금 중국 산둥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지인데요. 골삭기를 이용해가지고 다 좀 파낸 건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을 아는데 여쭤봤어요. 이거 다 연구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냐 했더니 야, 이거 300년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공룡 화석들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국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물학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살았던 과학자가 이걸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제대로 복원을 했을까요? 복원 못했겠죠. 자, 제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공룡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 19세기 초반에 기디언 멘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분은 원래 본업은 이제 시골 의사였고요. 취미로 이제 화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의 사모님이 메리 멘텔 씨인데 그렇게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왕진을 가면은 따라가셨거든요. 따라가시다가 어느 날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빨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초식공룡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애의 이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란 존재가 밝혀지기도 전이었어요. 학계에 보고됐던 화석 중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멘텔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이걸 내가 학계에 보고를 하면 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의 이빨들을 비교했는데 이빨이 유사한 동물을 찾아냈어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이구아나라고 하는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의 박제가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와서 이제 멘텔이 이걸 비교를 하게 됐는데 이빨을 보니까요, 이빨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공룡 이빨이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였거든요. 이구아나의 것도 똑같이 다이아몬드 형태였어요.
그래서 아, 이 이빨의 주인이 도마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멘텔은요, 처음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크기였습니다. 몸 길이 2m 되는 이구아나의 이빨은요, 크기가 커봤자 몇 밀리미터밖에 안 돼요. 1mm, 2mm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선물로 해준 그 이빨은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엄청 큰 파충류의 이빨이라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멘텔이 이 이빨을 가지고 동물의 외형을 복원을 했는데요. 복원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룡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요. 도마뱀이죠, 도마뱀. 꼬리도 완전 길고. 그래서 멘텔은요, 아, 이게 도마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학계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프랑스에 되게 유명했던 해부학자인 조르주 퀘비에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도마뱀이라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주라.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르주 퀘비에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답장을 다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멘텔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하면서 일일이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조르주 퀘비에가 이 이빨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아,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코뿔소처럼 굉장히 큰 동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멘텔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합니다. 큰 코뿔소 같은 동물이라고. 그래서 멘텔이 당황했죠. 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도마뱀인데 코뿔소라니. 그래가지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했냐면요, 보건도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자기가 그린 이구아노돈의 코에 뿔을 넣었어요. 물론 이제 멘텔의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태클을 걸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공룡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발견 때문에 나름 유명해졌고요. 그의 이 복원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을 처음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를 이용해가지고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예, 저 위에 보이시죠? 코에 뿔을 얹힌 상태로 지금 전시가 돼 있는데 지금도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멘텔이 이런 발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기에에서 온전한 전신 골격의 이구아노돈의 화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에 뿔이 없죠? 코에 있던 뿔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엄지발톱이었어요. 자, 이구아노돈만 이렇게 순환을 겪었던 건 아니에요, 복원할 때. 이게 지금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크기는 코뿔소랑 비슷합니다. 발견된 부위가 근데 턱이랑 뒷다리 일부랑 그다음에 골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저게 두 발로 걷는 육식공룡인데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요, 덩치가 크면 무조건 네 발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 큰 동물이 해봤자 하마, 코뿔소, 코끼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발로 걷게끔 복원을 해버렸습니다. 몸은 코끼리의 몸인데 발바닥은 또 곰이죠. 머리랑 꼬리는 악어고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다가 한 19세기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쯤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에 넘어가서요, 온전한 공룡의 골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앞다리, 뒷다리가 다 발견이 됐거든요. 보니까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네?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두 다리로 걸었겠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복원한 공룡이 이건데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도마뱀, 거북이, 악어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다리를 보시면요,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쩍벌 아저씨들처럼 다리가 다 이렇게 쩍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잘 못 움직여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는 몸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좀 굼뜨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룡은 좀 다른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죠. 사람의 다리랑 비슷해요. 이런 다리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요, 재빠른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 다리예요. 당시 과학자들은 약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인데 굼뜬 동물이어야 되는데 다리는 또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굼뜬 동물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끌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보이시죠? 그때 당시 복원된 공룡들을 보시면요, 되게 어정쩡해요. 다리는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앉아있는 공룡도 되게 웃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뒤로도 공룡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독일 과학자들은요, 공룡은 파충류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쩍벌로 만들었어요. 다 배를 끌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목긴 공룡들은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배가 엄청 커요.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긴 장이 필요로 하거든요. 배가 많이 볼록합니다. 근데 이 배를 가지고 쩍벌인 자세에서 다니잖아요. 3m짜리 구덩이가 필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움직이고 파고 이러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과학자들이 반박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지게 돼요. 다리가 다시 아래로 뻗어 있게끔.
이런 식의 복원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생물학적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실수를 했던 건데, 근데 가끔 과학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나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고생물학계에도 이런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던 루이스 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멘텔이 발견했던 이구아노돈 있죠. 이 친구를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복원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분 작업실의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룡 다리는 아래로 뻗어 있다 했죠. 민첩한 동물의 다리를 하고 있다 했죠. 다리 구조상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래로 딱 했는데 꼬리가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도마뱀을 연구했던 사람이라서 파충류 하면 무조건 꼬리를 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는 꼬리를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꼬리가 아예 땅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꼬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룡들 꼬리가 되게 뻣뻣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사실 자세를 바꿔야겠죠, 그죠? 엉덩이를 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꼬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꼬리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 세워놨어요. 한 사람이 공룡 꼬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전시를 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그냥 그렇게 보기 좋아가지고 공룡 꼬리 하며 골반 다 탈골시켜가면서 복원을 다 해버렸어요. 다 꼬리를 다 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공룡식 보면 다 공룡들이 꼬리를 끄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1979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공룡의 꼬리뼈를 연구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 꼬리뼈를 자세히 봤더니 뼈로 된 힘줄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리주둥이 공룡이라고 하는 공룡의 꼬리뼈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들 보이죠? 저게 다 힘줄이에요. 힘줄이 뼈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룡들은요 꼬리가 굉장히 뻣뻣했어요. 뻣뻣하다 보니까는 꼬리를 끌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세를 교정해 보니까는 아 얘네는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다녔다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 가설을 좀 약간 지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른 화석들한테 눈을 돌렸어요. 발자국 화석들을 봤는데요. 공룡들이 만약 실제로 꼬리를 끌고 다녔다면은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꼬리 끈 흔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더라도 발자국 발자국 사이에 꼬리를 끈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룡을 잘못 복원했었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됐고요. 공룡의 모습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배 볼록하고 꼬리 끌고 있고 이런 이미지에서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꼬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변화 때문에 나중에 주라기 공원에서도 공룡들이 민첩하게 나오는 게 다 이분의 연구 결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까지 공룡의 복원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과연 더 바뀌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화석 동물들을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요. 골격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근육을 입히고 가죽이나 털, 깃털들을 입혔어요. 옛날에 살았던 동물들을 복원하는 방식을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코끼리의 골격을 보신 분 계신가요? 골격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요, 굉장히 홀쭉합니다. 코끼리가 되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뚱뚱한 게 살이 많아서 뚱뚱한 게 아니라 원래는 내장이 길이가 길어가지고요,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살은 원래 없어요, 코끼리는요. 귀도 뼈로 안 돼 있죠.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인 코도 다 근육이에요. 뼈가 없어요. 자, 코끼리가 다 멸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나먼 미래에 어느 과학자가 코끼리 화석을 딱 발견해가지고 야 이걸 복원해야지 하면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가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토끼. 굉장히 귀엽죠? 복슬복슬하고 귀엽고 귀도 길고 뼈를 보면요, 일단 귀가 뼈가 없고요. 뒷다리도 굉장히 길어요. 앞다리가 짧고요. 이빨도 뾰족합니다. 육식동물처럼요. 얘를 뼈만 가지고 복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동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공룡이랑 실제 살아있던 공룡이랑 얼마나 같았을까요? 굉장히 달랐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이 단순히 그냥 뼈랑 근육, 가죽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각종 연골이라든지 이런 게 잔뜩 있어요. 지방도 있고요.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이 최근에 이걸 알아냈어요. 동물의 외형이랑 골격이랑 꼭 겉모습이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공룡의 모습이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초식 공룡인데요. 파라사우룰로푸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보시면요, 목이 굉장히 가늘고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예, 이런 식으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들이 더 통통해지고 있어요. 외형만 그런 거 아닙니다. 행위도 되게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염소들 지금 나무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염소들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염소들이 나무를 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많아요. 염소들이 주로 이제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위가 더 시원하다 보니까는 올라가서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밑에 파리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많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어떤 과학자는 그냥 얘네들이 할 수 있어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공룡들도 다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염소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오늘날 사자들을 보잖아요. 사자뿐만 아니에요. 표범 이런 동물들 보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요, 이 친구들 맨날 사냥밖에 안 해요. 사냥해가지고 얼룩말 물어뜯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동물들을 보잖아요. 잠만 자요. 사냥하는 시간 거의 많지도 않고요. 잠만 잡니다. 자, 오늘날 사는 포식 동물들이 계속 잠만 잔다면은 옛날 살았던 포식 동물들도 충분히 잠을 많이 잤겠죠.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맨날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초식 공룡 발 뜯어먹고 싸우고 이런 이미지만 나오는데 그게 과연 티라노사우루스 실제 생활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요, 싸우는 티라노사우루스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미지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룡의 이미지가 변하는 거를 부드러운 공룡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너무 상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상상력 덕분에 공룡의 세계가 좀 더 매력적인 세계가 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온 거 보면은 상상력이 계속 첨가가 돼가지고 공룡을 해석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공룡 강연을 하는데 왜 하늘을 나는 익룡이나 바다에 사는 수장용 이런 것들은 왜 안 보여주시나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공룡이 아니에요. 얘네 공룡이 아니에요. 파충류긴 한데요. 공룡은 아닌 거예요. 도마뱀이 공룡이 아닌 것처럼. 보통 과학책 보면요, 공룡의 정의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공룡은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 통틀어서 보면요, 척추동물 중에 유일하게 골반에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육식공룡의 골반인데요. 머리는 저 위에 있고요. 꼬리가 저쪽에 나 있죠. 골반에 여기에 좀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허벅지뼈 위쪽이 90도로 꺾여서 쏙 들어가요. 이런 형태의 골반과 다리를 갖고 있는 건 공룡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예요. 직립보행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처럼 이렇게 상체를 들고 두 다리를 거는 걸 생각하는데 과학에서는 그걸 이제 직립보행을 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경우를 직립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포유동물들은 대다수는 다 직립보행을 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은 파충류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는 거 이것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박물관에 가든 전시되어 있는 골격을 보든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들은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자면요. 포유류에 속해 있는 동물이 뭐가 있죠? 김상중 씨도 있고요. 새끼를 낳는. 그죠? 저도 있고, 고릴라, 고래, 말, 코끼리, 박쥐, 그죠?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린 이들을 묶어서 포유동물이라 부릅니다. 포유를 정의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젖을 만들어냅니다, 몸속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선,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몸속에 있는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릎 만지면은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척추동물 중에 무릎뼈 갖고 있는 동물 포유류밖에 없어요. 무릎뼈를 갖고 있고 몸 안에서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포유류라고 불러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조상어로부터 다 기원을 했거든요. 자, 공룡으로 넘어가 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비둘기, 벌새, 오리, 펠리컨, 살로만 치킨. 치킨. 전부 다 골반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룡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디어를 보면은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랑 같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포유류 한
종류인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멸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학회에 가가지고 어느 교수님이나 박사님 모셔놓고 박사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공룡 멸종설 뭔가요? 그러면 자네 공부 좀 더 하고 오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바다새 종류의 30%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 조류의 30%가 절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다가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진 건 맞긴 하는데 그때 살아남았긴 했거든요, 공룡이요. 그때 대멸종 사건은 살아남았지만은 우리에 의해 가지고 멸종하는 게 아닌가. 사실 공룡만 연구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공룡뿐만 아니라 공룡과 함께 나오는 것들이 있죠. 식물 화석이라든지 물고기 화석, 거북이 화석 그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거의 환경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면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랑 이런 거를 지금 추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은요, 과거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추정하는 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물어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현상 그거는 확실히 정상적인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멸종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과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